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지수가 이제 FOMC를 끝나고 남은 연말 불꽃을 좀 태워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뭘 봐야 될까요? 반도체 얘기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이제 FOMC도 끝났고 그동안 이제 AI 논쟁도 한풀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몇 차례 그러다가. 근데 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주가 변동성이 있네요. 실적이 미국은 이상하게 실적이 뭐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은 뭐 이렇고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는 좋았는데도 뭐 부문별 기대치에는 안 좋고 네. 그렇더라고요. 오라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오라클 시간에도 10% 이상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유는 EPS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네.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클라우드 부분 매출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는 36% 급증했지만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포커싱을 맞춰서 보는 것은 Q&A 시간에서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그래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오라클이 우리는 자본 지출을 150억 달러 이상을 하겠다. 상향 조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네. 그럼 돈이 필요하고 Q&A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자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그렇죠. 수밖에 없어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조달이 필요할 거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선 주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주문을 먼저 받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고객사로 전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투자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 대한 모든 부담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납득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 이야기를 함에도 주가는 오히려 상방으로 다시 올라오기보다는 하락폭을 더 오히려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투자를 앞으로 늘릴 건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언제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데이터 센터만 딱 완성이 되면 우린 그때부터 바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또 거기서 꼬리가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객사가 좀 약간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고객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그런 해소를 시켜주지는 못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인천 뭐 돈 없다 그러면 좀만 기다려봐.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네. 인천에 배 들어오면 다 해결해. 그 배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맨날 우리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농담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새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직 벌어들인 건 없다. 네. 그게 AI 버블 논쟁의 어쨌든 표면적인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사채 발행들을 많이 했고 그죠. 네. 근데 이번에도 실제로 돈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의 실적 이슈로 인해서 시간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도 1%씩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선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AI 관련돼서는 지금 버블론에 대해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11월 실적 매출을 봤을 때는 네. 여전히 AI는 성장 구간에 있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좀 재확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가 그렇죠. 걸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약간은 침체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라클의 실적만 보고 다시 한번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브로드컴과 그리고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FOMC 때문에 짙은 관망세가 펼쳐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다들 지수도 눌려 있었던 거고요. 그러게 일단 오라클의 실적은 시장에 다시 우려를 좀 자아내기 시작했다는 거고 엔비디아 얘기도 또 간밤에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트럼프가 그 중국으로 네. H200인가 그랬죠. 네.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우리한테 통행세 25% 내고
강도야. 그죠? 네. 그랬는데 또 느닷없이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죠? 네. 아주 뭐 기가 막힌 발상으로 그죠? 원래 이렇게 순적해 오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들어보면 거기 뭐 관계사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데 그죠? 그 엔비디아 사람들이 와서 장착한 거 보고 갔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그죠? 와서 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이 두 가지거든요. 제 생각하기에는 역시 미국에서 볼 때 야 중국 애들은 이거 주면 안 돼라는 된다. 시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가칩이 필요하구나 진짜 그죠? 딥시크가 그렇죠. 네, 고가칩만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가칩이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에게 이게 좋은 뉴스 아니야?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앞전으로 좀 생각하기는 했는데 예. 관계가 다시 또 좀 예.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문제도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소재 쪽으로 일본 쪽에 기대는 소재 쪽이 많은데 포토레지스트라던가 이쪽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이어갔지만 네. 중국 쪽 입장에서는 소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칩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양 칩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이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약간의 조율 과정에서 고개를 살짝은 좀 숙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AI 거품론 쪽으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고 매듭을 지어보면 AI 거품론은 지난 11월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었다. 네. 그죠? 계속해서 그죠? 네. 계속 의심이 있고 아니잖아. 그리고 의심이 있고 이번엔 다르잖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쪽이 있고 거품이라는 쪽이 있고 이 사실 또 AI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의견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봐요? 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직접적으로 글로벌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예. 응답자의 95%가 AI를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거야 지금- 뭐 95%가 100%지 그죠? 그렇죠. 혁신적인 기술 아니라고 한 5%는 뭐 예, 그 무슨 누군지 궁금한데 어쨌든 그거는 다 악의가 없는 거고. 네. 네. 뭐 거의 이제 네. 10명 중에 8명은 그 굉장히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럽과 그리고 응용사 이런 쪽에서도 다 조사를 하면 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지금 펀더멘탈이 주가 수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는 게 골자인데 결국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피지컬 AI도 이야기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로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시대적인 국면들이 피지컬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적인 확장 국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이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뭐 추후에는 이게 수익화가 너무 딜레이 되거나 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충격을 또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줄 수 있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버블이야 아니야. 저희는 한 10명 이제 업계 뭐 이렇게 출신들 뭐 옛날 기자 출신들 네.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운영 쪽인 사람은 다 버블이라고 하죠. 네. 버블은 맞죠. 근데 왜 도망가야 돼? 버블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충분히 이제 더 그 예전에도 보면 버블이라고 할 때부터 주가는 뭐 2배, 3배 더 맞아요. 가는데 그죠? 네. 버블인 건 맞는데 도망갈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 AI의 버블론이 또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려가 있더라도 AI는 진행 중이고 그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반도체는 머스트헵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네. 네. 그럼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될까요? 반도체를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죠? 전체적인 포션에서 반도체를 하이닉스를 가지든 삼성전자를 갖던 뭐 페타시스를 갖던 어느 정도 비중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저는 한 30% 정도는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 관련돼서 뭐 버블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쪽에 지금 시세 흐름들도 굉장히 좀 두텁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AI로 보되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글로벌 지금 AI 생태계는 이제 엔비디아 독식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 그렇죠. 구글도 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로 들어오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고객사들도 다변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0% 정도는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보면 HBM은 내년에도 계속 필요하고 지금 HBM은 솔드아웃이다. 네. 그죠? 잘 팔린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공론화된 거죠. 네. 네. 예. HBM은 지금 뭐 필수적으로 가장 필요한 네. 기술이다 보니까 HBM에 관련된 이제 공급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네.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대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이걸 네. 봤을 때 결국에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 가져가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2026년에 물량이 완판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4 관련돼서 오늘도 기사 나왔더라고요. 네.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시장 캐파 자체가 같이 커질 수가 있고 HBM 관련돼서 근데 제가 오늘 또 그 기사를 보기는 했어요. 지금 HBM4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의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루빈 쪽에서 기술적으로 TSMC의 이 파운드리 공정에서 살짝 뭔가 미스가 있을 수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확인시켜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지만 HBM3 이쪽으로 지금은 좀 더 집중하고 원래는 내년 2분기부터는 HBM4 쪽이었는데 이게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수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HBM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두 기업이 독보적인 자리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HBM을 필두로 해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 수출 데이터도 또 잘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그래서 이런 HBM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범용 D램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전분기보다도 지금 4에서 50% 가격 올라간다고 하고 ESSD 쪽에서도 25% 정도 가격 상승. 뭐 나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KB에서 예를 쓴 거 보니까 뭐 삼성전자 실적 좋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D램 쪽에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55%라더라고요. 아, 대박이에요. 네, 그죠? 대박이에요. 그만큼 막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엄청 늘어나는 이 캐파를 삼성과 하이닉스는 감당할 수 있는데 마이크론은 만들고 싶어도 라인이 없다.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마이크론은 상대가 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적어도 내년은 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정말 또 언제까지 호황일까? 이것도 참 궁금하긴 해요. 그죠? 워낙 겨울이랬다가 무슨 뭐 또 따뜻한 겨울이랬다가 그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호황 사이클은 맞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요. 전망치들이 네. 만날 나오는데 이제 다 시각들은 살짝씩 다르지만 최근에 이제 보통 통상 사이클 같은 경우에 2, 3년 주기인데 이번에는 5, 6년까지도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호황이 계속될 것이고 낸드 쪽은 적어도 26년 하반기까지도 호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 사이클 자체는 지금 우리가 뭐 단정을 지금 미리 지을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것은
디램 시장까지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 지금 워낙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용 메모리 시장은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지금 부족하면 이런 선택까지 네. 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성은 계속 커지고 있고 고객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가격을 계속 좀 맞추려고 이런 노력들을 보인다라는 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사이클은 쉽게 끊이지는 않는 사이클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는 것들은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말씀 잠깐 한 뭐 FMC라든지 또 AI 버블 논쟁 이런 거 있기 때문이고 실적 얘기가 다시 부각될 때는 주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4분기 연간 실적 나오려면 시간이 좀 이제 있기 때문인데 4분기 실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4분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기존 컨센 대비해서 조 단위로도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DS분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이익이 15조 1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16조 2천억 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영업이익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상향 조정되기는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삼성전자 지난번에 뭐 실적 되게 안 좋을 때 몇 분기 네. 전에 6,600억인가 한 번 이익 난 적이 맞아요.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야, 그런데 이제 와 이게 그쪽에서 막 15조를 벌어들이는구나 분기에 엄청나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4분기로 봤을 네. 때 3분기 대비해서 지금 166%가 점프를 하는 거예요. 4분기.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422%가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분기 실적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전망치 100조 이상 보더라고요. 양사 모두. 근데 제가 오늘 또 딴 데서 보니까 150조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막불로. 근데 너무 좀 이제는 약간 너무 막부르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그러니까.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으니까 사실 네. 네, 뭐 나쁠 게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과감하게 좀 베팅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시즌이 또 도래를 하면 좀 더 주가 탄력도적인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AI는 사실은 논쟁이 좀 있죠. 거품이 아니다 계속 있을 건데 그러나 또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GPU에 CPU가 나오든 간에 너희들은 싸워라 너희들은 열심히 해라 우리는 돈 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 업황은 좋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이게 뭐 몇 년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당장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리는 없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투탑을 보게 되면 옛날처럼 그 무식하게 두 개 중에 누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하이닉스는 어떤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삼성전자 뭘 보고 대응해야 되는 거가 일단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wal려서 그런지 또 시장 조치가 좀 가고 이러면서 좀 주춤하고 그죠? ADR 이슈도 있고 그래요. 네. 하이닉스 전략 좀 주세요. 네. 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전자 대비해서 살짝 부진한 흐름들이 네, 나와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SK 하이닉스는 워낙 독보적인 위치였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는 1, 2위가 바뀌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쯤에 금산분리라는 이제 정부 모멘텀이 붙었고 맞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로 ADR 이슈까지 붙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고요.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굉장히 큰 하이닉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해 두 번째로 큰 매수세가 유입이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또다시 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ADR 관련돼서는 지금 외국에서 이제 우리가 트위터나 막 이런 쪽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라는 식의 네.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글로벌 자본에 대한 유입이 증가될 수 있는 거고 미국 증시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TSMC랑도 비교도 하지만 마이크론 예상 PER 같은 경우에 29배이고 지금 하이닉스는 11배이기 때문에 2.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갭 차이에 대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그럼 할인율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에 맞춰서 가치가 같이 올라가면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이 이야기하면서 91만 원 제시하더라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근데 물론 네. 100만 원 이상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에 하이닉스가 살짝 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동력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켜주는 대목이고 금산분리 관련돼서도 결국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에 대한 구조 자체가 완전 체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라든지 주주 환원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고 네. 용인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지금 금액이 한 50조, 70조 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더 크죠. 네, 결국 이제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가 있고 네. 사실 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데 손자거든요. 증손자를 거스르려면 얼마가 있어요. 이런 건데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 되는 산업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ADR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밸류가 다르죠. 지금 시총이 다르죠. 그쵸. 마이크론이랑 그죠? 근데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지 않은 집에서 우리 애가 이게 머리는 좋은데 부모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렇지 얘가 지금 똑똑하긴 해. 똑똑하게 얼마나 이런 거고 사실은 ADR은 사실은 이게 기사를 잘 봐야 돼. 하이닉스가 뭐 미증시 상장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중국 기업 직접 같은 경우, 상장은 중국 아니니까. 같은 경우 중국 본토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직상 상장 네. 이렇게 듀얼 상장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자사주 가진 거 되게 일부를 가지고 작아서. 맡겨놓고 네. 주식 예탁 증겨 맡겨놓고 네, 이렇게 맡겨놓은 증서 거죠. 발행하는 거고 네. 올해 주식하신 분은 알겠지만 옛날에 삼성전자, 옛날에 또 한전, SK텔레콤 이런 건 뭐 그때 미국 DR 간다고 상 난리 났어요, 맞지? 네. 근데 뭐 별 차이 없어요. 별게 없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본업이 중요한 거죠. 네. 본업 실적과 네, 말씀하신 맞아요. 투자 이런 게 중요한. 그러나 어쨌든 그걸 보더라도 좋다, 그죠? 보유 관점 유지고. 삼성전자 얘기가 어쨌든 또 더 많아요.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줄 세워놓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삼성전자가 더 많죠, 그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장 싼 디램 업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결국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생산 능력이 깡패인 삼성전자가 가장 범용 디램 시장에서도 낸드 시장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HBM에서 계속 아킬레스건이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HBM4 쪽으로 성공이 거의 임박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ASIC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구글 TPU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거기 중심에 지금 브로드컴과 최근에도 대량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구글의 TPU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제 2026년에는 ASIC 반도체 시장 쪽으로의 이제 더 성장이 있을 건데 그랬을 때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삼성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가 있다. 네. 그렇죠. 파운드리도 있고 그리고 디램 쪽으로도 뭐 괜찮고. 그렇죠. 에이지가 사용되는. 네. 네. 그렇군요. 하이닉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별로 고민할 거 없어요, 사실. 네. 그 뭐 그동안에도 이전에도 하이닉스 겁나게 오를 때 하이닉스 매매 주식 안 가져본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가지고 있다 팔아서 문제지, 그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으니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할 거 없고, 그죠?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새로 살려면 언제 사야 되느냐, 뭘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인 거죠. 네. 같이 살까요? 두 개 조금씩 나눠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일단 이런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드는 게 이제 반도체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안 나오잖아요. 예전만치. 그러다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내심에 대한 좀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향에 네.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만큼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힘이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약간의 숨고르기에 대한 기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도 전력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한때 달릴 때 이럴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중간에서 한번 가파른 상승세 이후에는 맞아요. 약간의 조정과 행보 기간이 에너지를 있었어요. 모았다가 또 튄다고 했는데. 네, 항상 에너지 모으는 기간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네. 너무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더 조급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조급해지실 기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이제 힘을 응집하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종목 모두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ESS 쪽이 생각보다는 그렇죠. 생각보다는 좋아지는 것 같고 계속 수주가 나오네요. LG엔솔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 ESS 수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기다렸었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삼성 SDI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삼원계 배터리를 좀 주력으로 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LFP 쪽으로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계약하기에 따라서 공급 라인 자체를 미국의 현지 공장 라인을 좀 전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7년부터 3년 동안 공급이 되는데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규모로 봤을 때는 살짝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올해 매출 전체의 15% 정도 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2027년부터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재료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근데 그 요인을 찾는 건 주가가 탄력도가 이 소식이 나왔는데도 생각보다 좀 덜 가다 보니까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좀 반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쨌든 삼원계 배터리 쪽에 주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ESS, LFP 배터리 쪽으로의 수주의 물꼬가 트였다라는 건 앞으로도 새로운 수주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막 급하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중국 쪽이 좀 매력도가 있다는 건 항상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크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생산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저는 부각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좀 과소평가를 했죠. 네. 2차 전지도 몇 차례 올라올 때 아이고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빠진 게 얼만데 그러고 올라오면서 뭐 리튬 가격 올라서 잠깐 오르고 또 제자리 돌아오고 ESS 된다고 했는데 올랐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거잖아요. 네. 거쳐가면서 ESS가 생각보다 뭐 좀 물건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주를 SDI 얘기했지만 LG엔솔도 계속 수주하고 있고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살짝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그 EV 배터리 할 때 그때 그 배터리 3사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계약했잖아요. 조 네, 단위로 그죠? 맞아요. 여기서 2조, 3조. 근데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에 합작 공장 설립하고 조인트 벤처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다 줄어들었는데 ESS는 계속 수주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네. 네,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커진다 그때 네. 당시에 막 전기차 그렇죠. 시장 전망도 엄청 크게 잡혀 있을 때였는데 전기차 시장과 AI 시장이 붙어서 가는 ESS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많이 타고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AI도 소비자들의 선택도 있겠지만 기업들 단에서 지금 AI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전기차 시장과 AI 시장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다른 쪽에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전기차는 뭐 업황이라든지 여러 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AI 쪽은 좀 견조하기 때문에 네. 크게 바람에 흔들릴 일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점유율 80%가 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ESS요? 생각보다 속도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뭐 중국산 ESS 쪽에 관세가 지금 58%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ICT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을 채택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꽤 긴 시간 동안에 풍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튬 가격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도 지금 둔화하고 있다. 전기차 둔화 현상들, 캐즘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 주가를 좀 짓눌렀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서 AI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아래서의 수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큰 이슈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제 ESS와 LFP 그리고 그렇죠? ESS는 결국 지금 모멘텀은 LFP잖아요. 네. 3원계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수급적 요인 이런 걸로 주목하는 두 가지 정도 제 생각에. 근데 ESS는 어쨌든 LFP면 LG엔솔, 삼성 SDI, LNF 뭐 이런 축인가요? 네, 저도 지난번에도 그 종목들을 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언급해 주셨는데 에코프로 이제 헝가리 공장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해석들 유럽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배제 흐름 속에서 에코프로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로 올랐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좀 붙어줬는데 일단 LFP, 지금 ESS 쪽에서는 앞서서 언급하신 세 종목을 여전히 저는 좀 잘 지켜보고 있고요.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을 때 손에 꼽는 종목들만 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딱 이렇게 제한적인 종목들만 그렇죠. 흐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도가 살짝 좀 줄어드는 그 순간에 뭐 로봇주들 가고 제약바이오 가고 했을 때 2차 전지에서 약간의 소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의 부각이 크게 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최근에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를 조용조용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는 그리고 뭐 수급 영향이 크죠. 네. 이전에 2, 3년 전에 올라갈 때도 그렇죠. 네. 묻지 마로 그죠. 뭐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네. 너 에코프로 없니? 너 2차 전지 안 하니? 주식하는 거니? 뭐 이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많은 후유증을 이제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이 좀 살아나니까 그죠? 리튬 가격 오르고 에코프로 BM이나 말씀하신 뭐 포스코 퓨처엠 다 좋은 에코프로는 왜 오르는 거야? 그러면 글쎄 뭐 인도네시아하고 뭐 하고 다른 하지만 잘 몰라. 근데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예? 그 수급으로 밀고 가면 그죠? 네. 그런 에코프로 그룹이 또 에코프로가 또 그런 좀 특성 내지는 매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아마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종목이 에코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요인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에코프로인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정말 수급을 한 번에 좀 강하게 빨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렬한 뇌리에 꽂히는 에코프로는 한 번 갈 때 정말 시원하게 가는 종목이야 라는 그 이미지적인 부분들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헝가리 이야기 나오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 알테오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좀 확 이렇게 몰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로봇 이야기를 좀 엮어가려고 합니다. 로봇은 사실은 로봇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과거에도 있었다 줄었다 했고 이번에 로봇이 묶인 거는 사실은 그 자동차 현대차 계열사라든지 부품사를 묶였던 건데 그건 또 별도로 얘기를 하고 2차 전지와 로봇을 얘기하면 그전에도 뭐 휴머노이드에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뭐 생각 밖으로 그렇게 가시화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아직까지는 막 시장의 부각이 크지는 않지만 네. 꼭 봐야 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전에는 휴머노이드가 약간은 전시용이라든지 그렇죠. 보여주기식의 시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양산 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산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1시간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지금 없거든요. 상태면 뒤에 줄을 달아야지 그죠? 전원을 해줘야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적은 안 되죠. 지금 네. 뭐 지금 액추에이터 얘기만 하고 그런데 그죠?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 생산이 돼서 현장에 투입할 때는 이 동력에 관한 배터리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관문을 통해서는 부품이 먼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관문의 끝에서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재에 대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에서 화재 발생하면 또 그것처럼 골치 사용사고죠. 아픈 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주변에 많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시간 안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배터리 기업들은 새로운 부분들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가 그 대안책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제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CES 일정이 또 1월 달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데 네. 이 CES 일정 지금까지 2023년, 4년 다 뒤돌아보면 여기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 배터리 회사들이 많았고 항상 뒤에 나오는 코멘트들을 보면 이번 CES에서는 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었다. 뭐 삼성 SDI도 그랬고 항상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을 그쪽에서 선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뭐 로봇 기업들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배터리 기업들이 이 시대의 변화 흐름 속에서 어떤 차세대 배터리를 생각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시장의 관심도도 좀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속도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CES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지금 ESS 시장이 좀 더 크게 부각은 되고는 있지만 결국 이 지나가는 구간에서 시장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고 이 배터리 로봇과의 연결고리가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배터리 휴머노이드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배터리의 용량 문제를 사실 계속했는데 이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이 화재 같은 경우도 발생하면 그러면 휴머노이드 나갈 때마다 소화기를 하나씩 장착해 주 소화기 업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소화기 예? 파라떼. 소화기 업체를 사야겠는데 예, 농담 같은 또 주식장에 또 웃기는 게 또 그런 걸로 또 뜬금없이 또 갈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뭐 갈 때도 있는데 이건 약간 여담이었고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더 이제 양산되고 구체화되게 되면 나타나겠네. 지금은 사실은 그쪽에 배터리 업체에서는 어떤 강자가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삼성 SDI하고 해서 뭐 파나소닉 이런 데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도 뭐 그렇게 진척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기술 구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도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결국 상용화로 가는 그 길이 쉽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완성품을 기다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완성품에 가기 위해서 이쪽 회사 서로 경쟁이 붙어서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일 때 또 주가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지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삼성 SDI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려면 크기도 작아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에너지 밀도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쉽게 만들어지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마 기업들 단 안에서도 뭐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최근에 뭐 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협력 구조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LG라는 그 그룹주 안에서
몸통부터 안에 뭐 센서 그리고 감속기 거기에 배터리까지 다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얼른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뉴스에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네.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도 될 때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 3000년부터 진행된다니까 거기는 그죠? 그 제가 우리 상상력의 나래를 많이 펼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로봇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한 개 용량이 있어요. 일하다가 배터리가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우리 쉬듯이 그죠?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 청소기 이렇게 포트에다가 네, 충전하잖아요. 충전. 그것처럼 네 잠깐 가서 의자에 앉아서 툭 되면 이제 충전하고 그죠? 이렇게 계속 와서 다시 일하고 그죠? 가능해 보여요. 네, 그럼 아니 사실 배터리를 누가 인간이 장착할 거야? 네. 그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 자체적으로 그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그 포트로 자기가 이제 가서 그죠? 사람도 쉬는데 그죠? 좀 쉬면서 충전하고 다시 밥 먹고 오고 이렇지 어쨌든 이제 모르겠다라는 그러면 거고. 충전 인프라 쪽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지금 근데 부각되는 가능할 게 것 없으니까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많을 거고요. 결국은 여기서도 지금 휴머노이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잖아요, 그죠? 네. 테슬라하고 누가 손을 잡느냐, 그죠? 네. 이게 중요하네, 그죠? 뭐가 테슬라에서 그거 관련해서 뭐 좀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주 주가가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유추해 보면 오늘 제가 뇌피셜 많이 합니다. 그거는 유추해 보면 누가 휴머노이드를 테슬라하고 하느냐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죠? 네. 그러면 기존 업체들 가운데 LG엔솔, LG 그죠? 라인. 삼성 SDI LG, 직접 또 양극재 납품하는 데는 LNF, LNF. 그죠? 네. 그렇게 귀결이 되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네. LG가 테슬라 쪽이랑 좀 협력 구도가 끈끈한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때도 한번 수주가 있었는데 테슬라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테슬라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약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게요. 누가 이제 그 업계 탑 강자인 테슬라와 손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 좀 하면 2차 전지가 이제 EV 모멘텀은 어려우니까 ESS 모멘텀이 지금 부각된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CES에서 이런 걸 로봇 모멘텀 같은 게 하나 추가적으로 되면 더 주가 상승의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저도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 네. 2차 전지주들도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게 음.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괜찮게 잘 이어가는데 왜 이 한 방이 없을까? 왜 좀 시원하게 못 갈까? 에코프로는 시원하게 가는데 그 외 종목들은 살짝 흐름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지우실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재료들이 지금 겹겹이 좀 쌓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료의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본업인 전기차 업황이 약간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파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좀 좋은 시세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2차전지 관련돼서는 로봇과 또 ESS 시장 한번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봇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로봇은 뭐 AI의 총아이고 그죠? 네. 피지컬 AI도 하셨지만 뭐 그런 것들도 노란 봉투법 뭐 기타 등등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그죠? 행정명령 내린다, 뭐 이런 거였었죠.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한 거는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그때가 선거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AI 육성 정책도 그렇지만 지금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서 로봇 산업에 대한 부흥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로봇주들이 약간 들썩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흐름을 길게 이어가지는 못했는데 결국 그 흐름들이 AI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졌고 한동안은 AI 주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하다가 지금은 이제 AI 확산 국면에서 로봇 쪽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다시 돌렸다라는 게 재부각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로봇 회사 CEO들과 회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내년에
로봇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다. 그 기대감적인 부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구 고령화 그리고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네. 거기에 지금 인구는 계속해서 또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 사람들은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 그죠. 너무 네. 높아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로봇 시장에 대한 수요와 자동화 수요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로봇 하면 사실 그냥 중국에 안 돼. 이게 되게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사실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규모라던가 시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현저히 뒤처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중국 쪽에서는 갖고 있고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망 자체를 중국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밸류체인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도 지금 중국 쪽에 부품을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미 중국 쪽에서 다 장악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공급망이 로봇 쪽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로봇 관련된 수주를 빅테크 쪽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밸류체인에 합류된다라는 소식도 나오는 만큼 로봇주들이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대량 양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과 정부 정책 쪽으로 받쳐주지 못해서 규제라던가 이런 거에 부딪혀서 잘 발전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미국 쪽의 정부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구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로봇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별로 분야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고 자기의 그 생산 라인에 투여하기 위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다 부품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로봇주는 그러면 어떻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까? 네. 로봇주들은 투자하실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투자처를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 쪽에서 대량 생산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부품에 대한 내재화, 그러니까 자국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성공률을 높게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여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첫 걸음도 우리가 액추에이터다. 뭐 로봇의 그 관절, 지금 로봇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매출 비중의 60% 정도 차지를 하는 쪽이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감속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감속기 쪽을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뭐 로보티즈라든지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 사면 SPG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 거고요. 뒤이어서는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봐야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우리가 막 이야기했던 부분이랑도 귀결이 되지만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기업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부품 쪽을 먼저 보자. 거기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관련된 쪽이 여전히 좀 시세는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로봇이 아직까지 그렇게 돈을 막 벌어들이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데 적자 나는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지분을 넣어주고 그죠. 네. 그리고 자기네 그 대기업의 기존의 산업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해버리고 그죠. 네. 이런 구조잖아요. 네. 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다 그런 구조로 이제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 왔던 거고 그런 대기업의 백그라운드가 아닌 회사들은 이 부품 쪽에 정말 독자적으로 그죠? 이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로봇 아니면서 로봇처럼 뜬 게 이제 HL 만도를 비롯해 그죠? 네. 자동차 부품주들의 로봇 파트잖아요. 예.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로봇주들의 시세를 더 끌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죠.
로봇주들 기존 로봇주들도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자동차 산업 쪽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 쪽으로 캐시카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죠. 새롭게 로봇이라는 성장 동력을 가져오면서 실적이 나오는데 로봇 산업을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좀 저는 심어준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와 로봇은 서로 이제 기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호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만 발전시켜도 충분히 좀 커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에 따른 로봇주의 확산이 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로봇주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도 HM안도도 로봇주로 봐야지 거기다 삼성전기, LG 이노텍까지도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을 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로봇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이런 좋은 탄탄한 기업들도 이제 로봇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어떤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홍보 영상 이런 거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로봇 생각하는 게 산업 현장, 한국의 수출 산업, 뭐 해가 한쪽 해 떠오르면서 막 공장 나올 때 보면 주로 자동차가 공장 기계가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영상에서 닭 튀기는 로봇 이런 거 옛날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결국 이제 로봇을 접목하고 있는 쪽이 네. 산업 현장이기 때문인 거고요. 네, 그렇게 보면 자동차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력도 있고 네. 자기네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 지금 생각난 건데 물류 쪽 이런 쪽도 그죠? 너무 좋죠. 물류 그죠? 쪽도. 네. 네. 왜냐하면 반복적인 일을 맞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걸 24시간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로봇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돼서 뭐 MOU도 계속 협약을 하고 네. 최근에도 이제 뭐 쿠팡 사건 반사이익 수혜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네. 일단 대한통운이라든지 이쪽도 물류 자동화를 통해서 계속 인력에 대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네. 자동화 관련된 모멘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넓게 확장을 시켜보면 로봇주들 안에서 우리가 뭐 부품 관련된 기업들, 자동화에 관련된 기업들, 관련주들이 예전에 우리가 로봇주 하면 굉장히 종목수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파이가 굉장히 커져서 그만큼 큰 수급들이 로봇 섹터가 이번에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될까라고 했을 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도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어떤 물류 자동화에서 뭐 현대 무브엑스 이런 거 상징하게 관심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 기업이 뭐 좋다거나 특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난 건데 결국 로봇 안에서도 또 거기서도 이렇게 순환배가 돌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로봇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스테디하게 이번 분기에 실적 나와서 주가 오르고 쉬었다가 실적 더 나와서 오르고 사실 이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네. 기대감으로 확 올랐다가 이거 되는가비요 사면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하고 한참 고생하고 그죠? 네. 그리고 결국 아이고 역시 대형주 쪽 사야지 이런 주식은 아니야. 버리고 이제 잊어버리면 나중에 또 튀어 올라. 약간 이런 맞아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적인 성격으로 사실 갈 필요도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봇 26년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얘기한 것처럼 로봇도 빼놓을 수 없는 네. 그렇죠. 네. 한 자리 줘야 되는 섹터죠, 그죠? 네, 한 자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쵸. 기대감이 또 있는 만큼 지금 뭐 며칠 전에 나왔는데 뭐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코스닥 3천 이야기하면서 제2의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기업 찾는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저는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이 안에서 좀 순환매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봇 관련돼서는 물론 우리가 어떤 한 종목을 길게 투자하시기에는 좀 항상 불안감이 맞아요. 있으실 수 있어요. 예. 실적이 아직 가시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대기업 산에서 약간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잘못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좀 더 기술력에 맞춰서 실적은 약간 아쉽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주를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종목들 볼래라고 하신다면 감속기 안에서 뭔가
뭐 이번에 로보티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 로보티즈 강력 매수입니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약간 조심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로보티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액추에이터 또 대량 수주 모멘텀도 있었고 사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 수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추후에 눌리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기회를 모색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이야기했고 종목 얘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더 아쉬워서 마음속에 찜하는 종목 몇 개만 얘기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기업까지 언급을 해주셔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